3. 서로 인식을 새로이 하는 형제. 그러나 이반이 앉아 있었던 곳은 따로 떨어진 별실이 아니라 칸막이로 막아놓은 창가의 좌석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칸막이 때문에 혼란의 다른 손님들에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다. 이 방은 출입구에서 첫 번째 방으로 옆 벽에는 술병을 늘어놓은 선반이 있었다. 보이들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손님이라고는 퇴역 장교처럼 보이는 노인이 한 사람 구석진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여관 겸 요리집인 이 집의 다른 방들은 이와 비슷한 영업 장소가 을에 그렇듯 온갖 소음이 가득 차 시끄러웠다. 보이를 부르는 소리, 술병 마개를 따는 소리, 당구 치는 소리 등등이 들려오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풍금 소리가 붕붕 울려 나오고 있었다. 알료샤는 이반이 이 요리집에 잘 드나들지 않는다는 것을, 도대체 요리집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반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드미트리 형과의 약속 때문이겠지 하고 알료샤는 생각했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았다. 생선수프든지 뭘 좀 시킬까? 너라고 해서 차만 마시고 살지 않겠지. 이반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알료샤를 불러들인 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았다. 그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생선 수프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차도 한 잔 마시지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됐군요. 알료샤는 유쾌한 듯이 말을 받았다. 버찌 잼은 어때? 이 집에 있는데 생각나니? 어릴 때 플레노프네 집에서 살던 시절에 너는 버찌 잼을 무척 좋아했었지.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계셔요. 그럼 잼도 주세요. 지금도 아주 좋아하지요. 이반은 보이를 불러 생선 수포와 차 그리고 잼을 주문했다. 난 이것저것 다 기억하고 있지. 알료샤, 내가 11살 되던 해까지는 기억해. 그때 나는 15살이었지. 15과 11살이라는 나이 차 때문에 그때는 형제끼리도 친구가 될 수 없었지. 그때 내가 너를 좋아했었는지 어떤지를 모를 정도니까. 모스크바를 떠나온 후 처음 몇 해 동안은 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 그 후 내가 모스크바에 온 후에도 어디선가 한 번 겨우 만났을 뿐이고 내가 여기 돌아온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여태 우린 한 번도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지 않아. 내일이면 난 이곳을 떠날 거야. 지금 여기 앉아서 어떻게 너를 좀 만나서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참인데 잘 됐지 뭐냐. 내가 마침 이 앞을 지나가다니. 그럼 형님은 나를 무척 만나고 싶었군요. 그럼 무척 만나고 싶었지. 나는 여기 와서 너와 가까이 지내면서 나라는 인간을 내게 알려주고 싶었어. 그러고 나서 너와 작별하고 싶었던 거야. 내 생각으로는 이별을 앞두고 서로 가까이 사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구나.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는지 나도 잘 안다. 내 눈 속에는 뭔가 끊임없는 기도와도 같은 표정이 서려 있었거든. 나로선 그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너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나 마침내는 너를 존경하게 됐어. 젊은 녀석이 제법 확고한 태도를 몸에 굳게 지니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 알료샤, 나는 지금 웃으며 말하지만 이건 진심이야. 사실 너는 정말 확고한 생활 태도를 지니고 있어. 안 그러냐? 나는 그처럼 확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
비록 그 토대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든 간에, 그리고 비록 그것이 너같이 애송이든 간에 말이야. 나중에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 같은 내 눈초리도 그리 싫게 느껴지지가 않고 마침내는 그 눈이 도리어 좋아졌어. 너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지. 그렇잖아, 알로샤. 좋아하고 말고요. 드미트리 형님은 이반은 무덤이다 라고 하시지만 나는 이반 형님은 수수께끼다 라고 말하지요. 지금도 형님은 내게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 그 수수께끼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슨 말이지? 이반은 웃었다. 화를 내시진 않겠죠? 알료샤는 따라 웃었다. 어서 말해봐. 형님, 역시 24살짜리 다른 청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 말이에요. 역시 젊디 젊은 귀여운 도련님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 비린내 나는 애송이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형님을 모욕하는 게 되지는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내 생각과 우연히 딱 일치하는 게 놀랍군. 이반은 열띤 음성으로 유쾌한 듯 소리쳤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잘 안 믿을지도 모르겠다만 아까 그 여자 집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난 후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 나는 24살 먹은 저 비린내 나는 애송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내 창자 속을 빤히 꿰뚫어 보듯이 내가 대뜸 그런 소리를 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니?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내 자신에게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는지 아니? 내가 비록 인생에 대한 자신을 잃고 사랑하는 여성을 믿지 못하고 우주 만물의 질서조차 믿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모든 것은 무질서하고 저주스럽고 어쩌면 악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혼돈된 세계라고 확신하게 되어 인간적인 환멸과 가지가지 공포에 휩싸여 버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끝내 살기를 원할 것이다. 일단 이 커다란 술잔에 입을 댄 이상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버리기 전엔 결코 입을 떼지 않겠어. 하기는 나이 30이 되면 죄다 마셔버리지 않았더라도 아마 그 잔을 내던지고 떠나갈 거야. 어디로 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해. 내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나의 젊음이 모든 것을 온갖 환멸과 인생에 대한 온갖 혐오를 결국 정복하고 말 거야. 나는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광적인 난폭한 생활력을 때려 부술 만한 절망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결국 그런 절망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 하지만 이건 역시 30살이 되기 전의 이야기고 30살이 지나서는 나 자신이 그런 욕망을 느끼지 않게 될 것 같지만 말이야. 폐병장이 같은 도학자들은 그런 생활 의욕을 가리켜 지극히 저열한 것이라고 곧잘 말하고들 있지. 시인이라는 친구들은 더욱 그래. 이 생활욕은 다름 아니라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까라마조프적인 특질이야.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니?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이건 내 피 속에도 틀림없이 숨어 있어. 하지만 왜 그게 저열하다고들만 하지? 알료샤, 우리가 사는 지구 위에는 구심력이라는 것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나는 살고 싶어. 그러니까 논리에 맞든 안 맞든 살아갈 뿐이야. 내가 비록 삼라만상의 질서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봄이 오면 싹이 터서 솟아오르는 끈끈한 새 잎이 나에게는 귀중해. 푸르디 푸른 하늘이 소중하고 어떤 때는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 내게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
그리고 어떤 때는 인간이 이룩한 어떤 종류의 업적을 나는 소중하게 생각해. 비록 오래전에 그 의의마저 믿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저 낡은 관습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걸 존중하는 거야. 자, 생선 스프가 나왔구나. 몸을 생각해서 많이 먹어라. 맛이 제법 괜찮으니까. 요리 솜씨가 제법 쓸만하거든. 난 말이야, 알로샤. 유럽 여행을 하고 싶어. 여기서 곧장 출발할 거야. 내가 가는 곳은 결국 묘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고귀한 묘지란 말이야. 내 말을 알겠니? 거기에는 고귀한 인간들이 잠들고 있어. 그들 위에 세워진 묘비들은 그 하나하나가 과거의 불타는 듯한 생활을 말해주고 있지. 자기의 위대한 공적, 자기의 진리, 자기의 투쟁, 과학에 대한 자기의 열렬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지.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반드시 땅바닥에 엎드려 그들의 묘비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릴 거야.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건 이미 오래전부터 그저 묘지일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겠지. 그리고 또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해도 그건 절망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흘린 눈물로서 행복감을 맛보려는 데 지나지 않아. 이를테면 자신의 감동에 도취되어 보자는 것이지. 나는 봄날의 끈끈한 새 잎을, 푸르디 푸른 하늘을 사랑해. 그저 그것뿐이야. 여기엔 지성도 논리도 없어. 있는 것은 다만 내부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 있을 뿐이야. 자기의 싱싱한 젊은 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뿐이야. 어때, 알료샤? 내 넋두리의 뜻을 조금은 이해하겠지? 이렇게 말하고 이반은 갑자기 웃어댔다. 알아듣고 말고요, 형님. 내부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란 말은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형님에게 그렇게까지 삶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일이군요. 알료샤는 소리쳤다. 모든 사람은 이 지상에서 무엇보다 먼저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삶의 이의 이상으로 삶 그 자체를 사랑한단 말이지. 물론이죠, 형님. 말씀대로 놀리고 뭐고 할 것 없이 우선 사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논리보다 앞서야 해요. 그때 비로소 삶의 의의를 깨닫게 되지요. 이건 벌써 오래전부터 내 머릿속에 떠올라 있던 거예요. 형님의 일은 이미 반쯤 다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나머지 반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형님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구제 사업이 시작되었군. 하지만 나는 아직 파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는지도 모르잖아. 그 나머지 반이란 건 또 뭐냐? 그건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는 일이죠. 하기는 전혀 죽지 않는 사람들인지도 모르지만요. 그럼 이제 차나 한 잔 들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기뻐요, 형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